안녕하세요. 금쪽명언입니다. 그렇게 많이 도와줬는데 돌아온 건 무시와 원망뿐이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자식에게 먼저 베풀었다가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심리학은 말합니다. 먼저 주는 사람이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된다고. 이 영상은 노년의 후회를 줄이는 사랑의 경계선 심리학입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늘 먼저 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식 걱정이 앞섰고 용돈이 빠듯해도 먼저 건넸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자식이 필요하다면 아무 말 없이 내어줬고 섭섭한 말을 들어도 부모니까 참았습니다.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거라고, 부모는 줄 수 있을 때 줘야 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늘 주는 쪽이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날들, 자식은 나에게 먼저 무언가를 건넨 적이 있었던가? 내가 아플 땐 연락이 없었고, 내가 외로울 땐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나버렸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연락조차 없는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언제까지 먼저 손 내밀며 살아야 할까? 그 질문 앞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늘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인정 욕구에 길들여진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식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익숙해져서 먼저 주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자라면 언젠간 자식도 나를 알아줄 거라는 기대. 내가 손해보더라도 끝엔 감동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경우 그 감동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기대는 무너지고 사랑은 당연해지고 부모는 편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자식을 위해 산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말에 익숙해지면 나는 자꾸 뒤로 밀리게 됩니다. 먼저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 내 감정은 참고 내 사정은 외면하고 내 필요는 늘 나중으로 미루게 되죠.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나는 요청조차 어려운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주기만 했던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받는 법을 잊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그래서 서럽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왜 나는 먼저 주는 쪽이었을까? 그 질문의 답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사랑이 고팠던 겁니다. 잘 살아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부모 역할을 잘 해내야 한다는 기대 속에서 내 진짜 마음은 누구에게도 내보이지 못한 채 그저 자식을 향해 주고 또 주며 좋은 부모라는 이름에 기대어 살아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과연 그 좋은 부모라는 이름이 내 행복을 지켜주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드는 굴레는 아닌지, 내가 먼저 줬던 그 사랑이 지금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이제는 그 질문 앞에서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 처음엔 고마워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 역시 아버지밖에 없네요. 그 한마디에 피로가 풀리고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주었습니다. 필요하다는 말에 흔쾌히 내어주었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눈빛에 먼저 나섰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고맙다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감동은 사라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익숙함의 무감각화라고 부릅니다. 처음엔 선물 같았던 것이 반복되면 기본이 됩니다. 처음엔 특별했던 일이 시간이 지나면 기대치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엄마니까 당연하지. 아빠가 늘 도와줬잖아. 그 말 안에 담긴 건 감사가 아니라 기대와 의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감사는 줄어들고 요구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던 부탁이 점점 당당해지고 미안해하던 표정은 사라지고 마침내 왜 안 해주냐는 원망이 뒤따르기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줬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먼저 줬기 때문에 그들은 고마움을 잊은 겁니다. 부탁하기 전에 먼저 건넸고 말 꺼내기도 전에 해결해줬고 조금이라도 필요할까봐 미리 알아서 챙겨줬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고마워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가끔은 기다려야 합니다. 부탁을 듣고 마음을 확인하고 그 후에 행동해야 그 사람이 내가 받은 것을 자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너무 서둘렀습니다. 그 서두름이 결국 고마움이 아닌 당연함으로 바뀌게 만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건 그 당연함이 지속되면 나중엔 내가 거절했을 때 왜 예전엔 해줬잖아라는 비난의 근거로 되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고마움을 주려고 했던 사랑이 어느새 원망을 만드는 빌미가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자식에게 먼저 베풀 때 맞닥뜨리는 슬픈 현실입니다. 이제는 이 순서를 바꿔야 합니다. 무조건 먼저 주지 말고 요청이 있을 때, 마음이 함께일 때, 그때 건네는 사랑이 고마움이 남는 관계를 만듭니다. 사랑은 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사랑이 오래 갑니다. 그리고 고마움은 먼저 줬을 땐 생기지 않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랑이 더 깊고 오래 갑니다. 자식이 힘들어 보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살림에 카드값이 밀렸다 하면 조용히 도와주고 육아가 고되다 하면 아무 말 없이 손주를 맡고 차를 바꾸고 싶다 하면 노후 자금에서 일부를 내어줍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론 그래도 내가 있으니 다행이지 하는 안도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도와줬는데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구는 더 커지고 말투는 점점 예의가 없어집니다. 부탁이 아니라 명령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엄마, 그건 좀 당연한 거 아니야? 아빠는 늘 해줬잖아. 이번에도 좀.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존중의 역전 효과라고 말합니다. 처음엔 도움을 받으며 감사하고 존경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만 하면 상대는 점점 도와주는 사람을 의존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더 위험한 건 도움을 자주 주는 사람을 자기보다 아래라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보다 강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자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은 도움을 줄 때에도 적당한 경계를 둡니다. 하지만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주고 또 주고 거절하지 않습니다. 결국 자식의 뇌 속에는 이렇게 각인됩니다. 부모는 언제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거절하지 않을 사람, 그리고 서서히 존중은 사라지고 당연함과 무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도와줄수록 약해 보인다는 건 부모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은 그것을 사랑이 아닌 의무 혹은 능력 없음으로 해석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도와준 만큼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냉정해지란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움을 주되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해. 이번엔 나도 좀 생각해 볼게. 이런 말 한마디가 부모로서의 위치를 지키는 존중의 선이 됩니다. 사랑은 약해 보이지 않아야 오래갑니다. 도와주는 마음은 따뜻하되 그 따뜻함이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선 지혜롭게 도와주는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위합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고된 일은 대신해주고 실수는 감싸주고 힘든 상황은 내가 먼저 나서서 막아줍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땐 해줘야지. 그래도 부모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자식은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잊게 됩니다. 사랑이 많아서 그랬던 겁니다.
믿었고 걱정됐고 돕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무제한이면 자식은 감정을 배우지 못합니다. 책임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부담을 감당하는 법을 익히지 못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잉 보호로 인한 무기력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대신해주면 할 필요가 없어지고 할 필요가 없으면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고 시도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못한다는 자기 이미지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해줘야 한다는 사고에 익숙해지며 스스로의 삶에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갈까요? 바로 부모에게로 돌아옵니다. 엄마가 해줄 줄 알았는데요? 아빠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들은 단순한 요구가 아닙니다. 경계 없는 사랑이 만들어낸 습관적 의존의 결과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경계 안에서 나눠져야 합니다. 내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낼 수 있도록 한 발 물러서 주는 것, 내가 할 일이야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게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성숙한 책임감의 선물입니다. 모든 걸 내어주면 자식은 강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은 약해지고 관계는 흐려지고 책임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엔 미묘한 불만과 실망만이 남게 됩니다. 부모는 왜 이 정도도 못하냐고 말하고 자식은 왜 갑자기 그걸 내게 넘기냐며 서운해합니다. 사랑에는 분명히 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버티고 그래야 당신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아이 키우면서 어떻게 했는데? 그래도 이럴 땐 먼저 안부라도 물어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정작 내가 뭐 하나 부탁하려고 입을 열려 하면 말이 목구멍에서 멈춰 섭니다. 괜히 미안하고 어색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말을 꺼내기도 전에 스스로 아냐 그만두자고 삼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말 한마디가 어려워졌을까요? 왜 자식에게 부탁하는 일이 이렇게까지 망설여질까요? 그건 내가 너무 오래, 너무 많이 먼저 줘버렸기 때문입니다. 관계란 주고받는 흐름이 있어야 건강합니다. 하지만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그 흐름은 멈춥니다. 자식은 받는데 익숙해지고 부모는 주는데 길들여지며 나는 베푸는 사람이라는 위치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그 결과 부탁할 타이밍을 놓치게 되고 필요한 순간에 입을 다물게 됩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 하면 오히려 민망하겠지. 혹시 내가 무너지기라도 한 줄 알까봐. 이 나이에 자식한테 이런 말 하는 게 맞나? 그런 고민들 속에서 결국 부탁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관계 속 침묵의 고착화라고 부릅니다. 평소에 표현하지 않던 사람은 중요한 순간에도 표현을 못합니다. 사소한 부탁 하나 못 꺼내다 정작 절실한 순간에도 말 못하는 부모가 되어버리는 거죠. 무엇보다 무서운 건 부탁하지 못한 부모는 스스로를 더 작고 초라하게 느끼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젠 별로 쓸모가 없나? 부탁 하나 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게 되다니. 그 자책은 더 깊은 외로움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이런 구조는 내가 만든 겁니다. 자식이 먼저 해주기를 바랐지만 나는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걸 표현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늘 내가 먼저 다 해줬기 때문에 그들은 부모가 필요로 하는 걸 읽을 기회도 배울 기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번엔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빠도 내가 필요해.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새로 쓰는 시작이 됩니다.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받을 줄 아는 용기,
그리고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존엄도 부모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기만 한 사람은 나중에 부탁할 자리를 잃습니다. 그러니 너무 많이 먼저 주지 마세요. 당신이 필요한 순간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와서 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이 문제였던 게 아니라 사랑을 주는 방식이 문제였던 겁니다. 너무 많이, 너무 먼저, 너무 자주 내어주다 보니 그 사랑은 점점 가볍게 여겨졌고 심지어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는 것. 사랑도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속도와 양을 조절해야 하고 무게가 느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경계 안의 정성이라고 말합니다. 경계를 둔다는 건 차갑게 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에도 선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선을 넘어버리면 도움은 부담이 되고 배려는 간섭이 되며 진심은 오해로 바뀝니다. 자식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널 아끼지만 너의 몫은 내가 해야 해. 나는 도와줄 준비는 되어 있지만 늘 그러진 않을 거야. 이 말은 사랑을 줄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조용히 사랑했습니다. 표현보다는 실천으로, 요구보다는 인내로. 그러다 보니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짐작조차 못한 채 그냥 늘 그 자리에 있는 존재로만 여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을 말로 전하고 조건을 명확히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엔 엄마도 좀 기대고 싶다. 이건 도와줄 수 있지만 다음부터는 내가 알아서 해줘. 이런 말은 차가운 선이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사랑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랑은 느껴질 수 있을 만큼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많으면 흐르고 너무 적으면 말라버립니다. 중요한 건 그 사이의 균형입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인 베풀미 아니라 상호 간의 흐름 속에서 오고 가는 따뜻한 교류. 이제는 그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작지 않습니다. 다만 그 소중한 사랑이 당연해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나누어야 할 때가 온 것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자신의 인생이 누구를 위해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된 이후에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죠. 아이의 옷을 사면서 내 옷은 미뤘고 자식의 미래를 위해 밤잠을 줄이면서 내 노후는 늘 다음으로 밀렸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30년, 40년. 이제는 물어야 합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어준 걸까? 어느 날 문득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다 울컥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미뤄온 나 자신에 대한 미안함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았나? 이제는 좀 나를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그 질문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가장 늦은 용기에서 비롯된 가장 정확한 직감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님이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자식만 잘 되면 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식이 잘 되면 기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고생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 마음의 구멍이 저절로 메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자식도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내가 나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식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대신 나는 이제 이렇게 살 거야로 자식에게는 미안함보다 당당함으로 스스로에겐 희생 대신 권리로
손주 봐주는 대신 가고 싶었던 여행지를 계획하고 대신 내 건강검진 먼저 예약하고 무거운 부탁을 받으면 이번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인생 이막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세상이 말합니다. 늙으면 조용히 살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틀렸습니다. 늙었다고 조용히 살 이유는 없습니다. 아직 하고 싶은 게 있고, 보고 싶은 게 있고,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자식 곁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방향일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내 삶이 먼저입니다. 무조건적인 베품도 말 못할 억울함도 이제는 그만입니다. 내가 내 삶을 소중히 대할 때 비로소 남들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주고 또 주는 사랑보다 지키고 돌보는 자기애가 필요한 때,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다시 정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삶의 중심을 되찾으세요. 그건 이기심이 아니라 정당한 회복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